때는 바야흐로 조선왕조 시절, 위엄과 번영이 가득한 수도 한양의 남촌에 높은 벼슬을 지낸 김판석 대감의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날, 대청마루에는 무겁고도 긴장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아침, 임금께서 중대 발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3년 뒤 열릴 알성시에서 장원 급제하는 자를 유일한 공주의 부마로 삼겠다. 이 소식은 장안의 모든 선비와 양반 가문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조판서 김판석 대감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합죽선을 탁 소리 나게 접으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허, 이거 참으로 큰일이로구나. 내 아들 민준이 이제 겨우 16이지만 그 아이의 총명함이라면 장원급제도 능히 가능할 터인데. 허나 부마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가문 전체가 궁궐에 얽매인다는 뜻이 아니더냐. 자유는 사라지고 체면만 남을 뿐이니 이 영광은 정중히 사양해야 마땅하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김대감은 마침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탁 치며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다. 장원을 하더라도 부마가 되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 미리 혼인을 시키는 것이다. 이미 아내가 있는 자를 부마로 삼을 수는 없지. 결심을 굳힌 대감은 즉시 하인을 시켜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매파들을 수소문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신중하고 눈치 빠른 조매파를 불러들였습니다. 자네는 말이 적고 신중하다 들었네? 내가 찾는 며느리감은 그저 얼굴만 고운 처자가 아닐세. 마음이 깊고 성품이 단정하며 우리 가문의 격에 어울리는 품위를 지녀야만 하네. 대감 마님, 소인을 믿어주십시오. 마님의 며느님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두 눈 부릅뜨고 온 조선 팔도를 뒤져서라도 가장 어울리는 교수를 찾아오겠습니다. 김대감은 조매파의 손에 묵직한 금 한 냥을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돈은 문제 삼지 않겠네? 놀이개며 비단이며 여인네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모두 챙겨가되 진실되고 기품 있는 집안의 규수를 결코 놓치지 말게. 조매파는 곧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가죽 가방에는 자개 거울, 오색 비단 조각, 금실로 수놓은 놀이개, 그리고 장안에서 유행하는 연지곤지가 가득했습니다. 이 귀한 물건들로 처자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아야겠구나. 조매파는 충청도를 지나 전라도를 들르고 경상도를 한 바퀴 돌았지만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아름답고 착한 교수는 많았지만 김대감 댁의 며느리가 되기엔 어딘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충청도 아산 땅의 어느 양반촌에 이르게 되었지요. 하늘은 청명하고 바람은 서늘한 날, 길가에 핀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다 허름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담 너머로 보이는 마당을 빚으라는 아가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매무새는 소박했지만 빗자루를 쥔 손끝부터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흐트러짐 없는 단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조매파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에 이끌렸습니다. 조매파가 대문을 두드리자 한 하녀가 나와 그녀를 맞았습니다. 아가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차와 다과상을 내오게 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잠시 허기라도 채우고 쉬어가시지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거만함 한 점 없는 맑은 눈빛. 조매파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바로 이 아가씨로구나. 깊이와 기품을 모두 갖추었어. 조매파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준비해온 물건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화려한 비단과 값비싼 놀이개들이었죠. 하지만 아가씨, 이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제게 너무 과분한 것입니다. 화장은 어머니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하지 않으며 놀이개 또한 아직 제가 찰 나이가 아니옵니다. 그 말에 조매파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이진사 대교수 이서연의 이름과 가문을 확인하고 곧바로 한양으로 달려가 김대감에게 보고했습니다. 대감 마님, 충청도 아산에 이진사 댁에 보석 같은 교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배필은 없을 것입니다.
단정하되 기품이 있고 겸손하되 강단이 있습니다. 김대감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혼인을 추진했습니다. 두 집안의 혼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마침내 이서연은 한양 김대감 댁의 며느리가 되어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잔치에 소란스러움이 가시고 신방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당의 초롱불만이 희미하게 창호지를 비추고 있었지요. 신랑 김민주는 고단함에 먼저 자리에 누웠고 새색시 이서연은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속마음, 이제부터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란. 어찌하면 어른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 집안을 잘 보필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살금살금 신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새색시는 놀라 소리치는 대신 오히려 침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니 필시 도둑이로구나. 그림자가 움찔하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허나 멀리 가지 말고 내 말을 들으시오. 새색시는 천천히 일어나 촛불을 켰고 그 불빛 아래 허름한 옷차림의 낯선 사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놀란 기색 없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집에 막 시집온 새댁이오.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도둑을 맞았다는 소문이 나면 나의 체면은 물론이고 이 집안의 명예까지 땅에 떨어질 것이오. 허나 당신도 오죽 곤궁하였으면 이리 하였겠소? 내가 당신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니 너무 두려워 마시오. 그 말에 도둑, 만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새색시는 자신의 손목에서 친정 부모님이 주신 금놀이개를 풀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 물건이니 내가 어찌하든 상관없소. 이걸 팔아 굶주리는 가족을 부양하시오. 대신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약조하시오. 도둑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온정과 존중에 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듯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는 조용히 신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도둑은 단 한순간도 새색시의 얼굴과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마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바르게 산다면 그걸로 충분하오.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구나. 며칠 후 그는 장터에서 금놀이개를 팔아 꽤 큰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돈으로 쌀과 옷을 사서 병든 부모님을 봉양하고 굶주린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도둑질을 깨끗이 그만두고 장터에서 풍파리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더 올바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남촌이 있는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의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장성했고 아내는 바느질을 하며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장터는 문을 닫았고 모아두었던 식량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그는 다시금 절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깊은 밤, 아내가 잠든 틈을 타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다시 이 길을 가야만 하는구나. 하지만 남촌은 안 된다. 그 댁에는 은혜의 빚이 있다. 나는 북촌으로 가야 한다. 그는 북촌의 높고 고요한 담장들 사이를 걷다. 병조판서 박대감의 저택이라 불리는 큰 기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집안 연못가에 지어진 별채에서 희미한 등불이 깜빡이는 것을 보고 그는 조용히 몸을 숨겨 안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휘파람 소리가 길게 울리더니 별채의 문이 열리고 고운 아씨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씨는 손에 든 하얀 비단을 담장 너머로 던졌고 곧 그 비단을 잡고 웬 사내가 담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모습은 다름 아닌 출가한 중이었습니다. 도둑은 숨이 멎는 듯 놀랐습니다.
스님, 왜 이리 늦으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금강산에 잠시 다녀오느라 늦었소. 아가씨의 혼례가 코앞이라 들었는데 어찌 이리 태연하시오. 그래서 오늘 밤 결단을 내리려는 것입니다. 그자와 혼례를 치르더라도 제 마음은 오직 스님께 있습니다. 혼례 첫날 밤 신랑을 해치워 이 연못에 던져버리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하고 예물을 챙겨 만주로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 말을 들은 도둑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병조판서 댁은 바로 이조판서 댁과 사돈을 맺을 사이. 그렇다면 그 신랑은 속마음, 16년 전 나를 살려주신 그 마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안 된다. 이 은혜를 갚을 기회다. 절대로 이 아이를 죽게 둘 수는 없다. 도둑은 날이 밝자마자 곧장 남촌의 이조판서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제발 제 말을 안주인 마님께 전해주시오. 나는 16년 전 이 댁 신방에 들었던 도둑이오. 그 소란의 안채에서 이제는 중년의 기품이 흐르는 안주인 이서연이 나왔습니다. 도둑은 그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그날 밤의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허나 지금 그 은혜를 갚지 못하면 영영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네, 그날 내 놀이개를 가져갔던 사내가 맞느냐? 예, 맞사옵니다. 헌데 오늘 밤 마님의 아드님께서 큰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곧 남편과 아들을 불러 도둑의 이야기를 듣게 했습니다. 도둑은 지난밤에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들 김민주는 놀라기보다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를 파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문 모두에게 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허나 이 음모는 반드시 막아야겠소. 그대, 혼례날 나와 함께 가주시겠소. 마님의 은혜를 갚을 기회라면 제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사옵니다. 마침내 혼례날, 남촌에서 북촌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행렬은 장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신방은 예정대로 병조판서 댁별채에 차려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신랑은 일부러 배를 움켜쥐며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구나. 신랑이 자리에 알아눕자 그 틈을 타 신부는 슬그머니 일어나 별채 뒤편의 괴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중이 기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스님.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랑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 누구 없느냐? 어서 장모님을 이곳으로 모셔오너라. 병조판서 내외가 당황한 얼굴로 들어서자 신랑이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꿈에 옥황상제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길 이 신방 근처에 악귀가 숨어 있어 오늘 밤 이 악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제 목숨이 위태롭다 하셨습니다. 별채 뒤 기짝을 열어야만 합니다. 병조판서는 의아해하면서도 장검을 들고 별채 뒤로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직접 열어보겠다. 그 순간 숨어있던 도둑이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그 괴짝 안에 중이 숨어 있습니다. 그 자가 아씨와 내통하여 신랑을 죽이려 하였소이다. 괴짝 뚜껑이 열리자 안에서 나온 중은 비명을 질렀고 병조판서는 분노에 차 장검을 휘둘렀습니다. 내 이놈. 감히 우리 가문을 더럽히려 하다니. 당장 목을 내놓아라. 그러나 신랑이 다급히 그를 막아섰습니다. 장인어른, 참으십시오. 이 자리에서 살생을 하시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가문의 명예만 더럽혀질 뿐입니다. 조용히 수습하심이 옳습니다. 결국 중은 결박되어 끌려갔고 아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후
병조 판서는 망연자실한 눈빛으로 이 일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 한탄했습니다. 그때 신랑, 김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듣자 하니 장인어른께 조카 따님이 한 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곱게 단장시켜제 신부라 하면 사람들은 본래 신부가 갑자기 병을 얻어대신 혼례를 치른 줄로만 알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신부가 바뀌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첫날 밤이 조용히 흘러갔다고만 생각했지요. 몇 달 후 이조판서 댁에서는 조용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두 사돈댁 어른들과 신랑, 그리고 도둑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날 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은 물론 두 집안의 명예가 모두 실추될 뻔했네. 우리가 입은 은혜가 참으로 크다네. 신랑은 금덩이가 가득 든 보자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요. 당신은 진정한 의인이요. 이 금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세상 어디서든 편히 살 수 있도록 쓰시오. 그 말을 들은 도둑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평생 짊어졌던 죄책감과 가난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 큰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가족을 데리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먼 만주 땅에 정착하여 장사를 시작했고 수년이 흘러 큰 부자가 되어 정직한 상인으로 존경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